일단 국내 증시가 저렇게 꺾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익 추정치가 좀 크게 하락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고,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를 사면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게 하면 이제 IWM이라고 하는 IWM. ETF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은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오늘 모신 분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국내 증시 재미없다. 그래서 네. 이제 다 미국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리고 참 많이 움직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보니까 미국 주식 새로 시작한 분이 너무 넘쳐나는 것 같아. 그래요? 네. 오. 참 많이 늘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학개미들에게 좀 필요한 정보들, 네.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 지금 보면은 어쨌든 한국 시장도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새로 상장한 그 리비안인가요? 리비안의 네. 어떤 주가 흐름에 따라 뭐 2차 전지 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그 미국 증시에 대한 그 네.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시죠. 뭐 이제 저희가 올해 뭐 동학개미,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보면은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을 흔히 얘기하는 게 뭐 동학개미,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좀 매매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뭐 서학개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재미없는 장의 그렇죠.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외 주식에 좀 더 눈을 돌려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럼 지금 뭐 들어가도 될까? 뭐 이런 데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뭐 철저하게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뭐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뭐 다른 해외 주식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자료 화면을 보시면 올해 주요국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의 S&P 500을 연초 이후에 수익률 흐름을 비교한 장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는 전체적으로 한 1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연초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뭐 반면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연초 이후부터 한 25%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여기에서 많은 상대적 박탈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뭐 뒤에 준비하기도 했지만 국내에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이고, 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부가 또 크게 증가하는 이런 부효과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뭐 해외 주식에 대한 매력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뭐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사실 8월 달에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많았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그렇지만 네. 뭐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크아웃 논란이 있을 때부터 이제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네.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향했네요. 뭐 제가 한 달 전쯤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방금 앞에서 보셨던 차트에서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이후부터 9월, 10월 중순까지 여러 좀 이슈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일단 국내 증시가 저렇게 꺾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익 추정치가 좀 크게 하락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어느 섹터의 이익 추정치가 가장 안 좋았느냐라고 봤을 때 반도체가 지난 여름 대비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반도체 섹터만 전체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인 밸류 다운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 이익 추정치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이고 있고 실제 이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약간의 조정 국면 이후에 10월 중순에부터 시작된 미국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앞에서 있었던 여러 이슈들을 잠재우면서 이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다시 좀 증시가 리바운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미국 증시, 그래, 미국 주식을 사자. 근데 미국 주식 뭘 투자해야 될까? 네. 되게 네. 고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은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테슬라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1위인 것 같던데. 그렇죠? 항상 1위였습니다. 그쵸? 항상 1위였고 한번 자료 화면을 보실까요? 이거는 직접 보시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규모가 물론 이게 보관 금액이다 보니까 원매수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현재 평가 금액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제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80원 기준으로 보면 약 18조 원 정도 테슬라를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깨알같이 저희 회사 자랑을 좀 하면 이 18조 원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또 미래에셋 또 고객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좀 실점은 진짜 많이 투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원 정도 들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현재 순위의 색깔, 그러니까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었어요. 순위 변동이 어떤 게 있었냐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가 지난달 말에는 한 5위에 있었는데 이 평가 금액이 최근에 주가 상승폭도 상당히 컸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번 달에만 25%나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평가 금액이 크게 올라오면서 3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루시드라고 하는 그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달에는 10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7위권으로 뚝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만 무려 38% 넘게 상승을 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또 보유하고 있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부분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특히 이 기업들이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달까지 이제 실적 발표를 다 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주 후반부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애플 같은 경우도 그냥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 공급망 교란,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우리 이거 인도가 좀 늦어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또 메이크업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장주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초대형주, 빅테크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집중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주가가 오른 것들 보니까 예상치보다 그 매출이 조금이라도 더 맞습니다. 분기 실적이 좀 높은 기업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가 실적이 좋았네, 예상했던 실적이 것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코멘트를 해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우리가 EPS 증가율이 한 28%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S&P 500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완료한 시점에서 거의 지금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EPS가 지금 한 42%까지. 그러니까 14%포인트 늘어난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연임이 이제 지난 새벽에 결정이 좀 됐잖아요. 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긴축에 대한 걱정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3번 정도 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끝난 장 보면은 잘 나가다가 나스닥도 마이너스 반전하면서 기술주들이 전부 무너졌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전부 보니까 그 중소형 그 기술주들 같은 네, 경우는 그렇죠. 상당한 급락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도 어떻게 저런 대형주 중심으로 해야 되냐. 근데 좀 한국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졌잖아요. 네네네. 중소형주 미국에도 우리가 좀 알만한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게 좋냐 이런 거 가지고 좀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국내 투자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은 가장 큰 점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앞에서 보셨던 그 장표에 들어가 있는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국내 증권사 하우스에서도 많이 커버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는 뭐 국내 종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하는데, 개별 종목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정보를 얻는 것도 힘들 뿐더러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접근하는 게 좀 많이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ETF라고 하는 아주 좋은 투자 수단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도 뭐 지난 10년 전부터 ETF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미국만큼 ETF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 중심으로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뭐 중소형주 또는 대형주를 추종하는 이런 지수형 ETF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약간 시메리칸, 그러니까 테마형 ETF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한 ETF라든지 또는 전기차 관련한 ET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제가 아까 처음에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솔직히 뭐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ETF도 하나의 훌륭한 자산 배분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우리가 그 한국에서도 많이 그 증권사들이 커버해주는 대형 네. 저런 기업들 아니면 ETF로 가자.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지금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EPS라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단보다는 정보 접근성 면에서 이런 주식을 선택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일단 그렇기는 한데, 이제 요거는 좀 차별화돼서 보는 게 뭐냐면, 저는 일단 향후에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모습도 좋긴 하지만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가속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소형주도 나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단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가 미국 경제와 상당히 좀 밀접한 상관관계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대비했을 때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접근하기도 매매하기도 녹록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ETF를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국내 투자자분들은 약간 좀 액티브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 큰 거, 네. 빨리 오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레버리지 ETF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수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장표를 하나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냐면 이 지수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는 이제 러셀 2000 지수와 S&P 500의 이제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실제 좀 동일한 방향성을 좀 보이다가 S&P 500 대비했을 때 러셀 2000이 그러니까 언더퍼폼하는 모습들이 9월 중순 이제 10월까지 좀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10월 중순 이후부터 러셀 2000이 재차 S&P 500과 동조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앞에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가 미국 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러셀 2000 지수와 S&P 500 지수의 비율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같이 좀 비교해 본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서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국면,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방향성이 괴리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디커플링된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데 중소형주도 상당히 부진한. 그럼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이 괴리가 축소되는 모습을 나오면서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좀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엔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리고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은 선상에서 움직이는 그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우리도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진 것처럼 미국도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단 우리는 그 중소형주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냥 그 ETF 종류.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중소형주를 표시하는 게 이제 러셀 2000이잖아요. 네.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를 사면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게 하면 이제 IWM이라고 하는 IWM. ETF가 있죠. 네. 그렇군요. 아, 네. 하여튼 미국은 ETF가 종류가 참 다양해가지고 2천여 개가 넘습니다. 정말 금융 강국인 것 같아요, 거기. 네. 자,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했던 게 네. 그 테이퍼링이 네. 시작이 되고 금리 인상. 그러니까 사실 오늘 한국 주식 시장도 상당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기술주들 이제까지 흐름을 잡고 오던 뭐 메타버스, NFT 네. 관련한 게임주들이라든가 엔터주들이라든가 여기에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이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연준에서 좀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냐, 연준 파월 네. 의장의 연임에 의해서 네.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있나요? 일단은 테이퍼링은 일단 이달 말부터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11월과 다음 12월은 150억 달러 규모로 축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1,200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뭐 국채 매입을 한 800억 달러 했었고, 그 모기 증권을 한 400억 달러 매입을 했었는데 그 규모를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고, 뭐 대형주 말고 이제 중소형주에 오히려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일단 뭐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원래 미래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화해서 미래 가치를 이제 평가해서 거기에 이제 기업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라온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장은 이제 막 열리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얘기하셨던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일단 연준이 직면해 있는 이슈가 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될 거냐, 재지명이 될 거냐라고 하는 이슈인데 이건 일단 소멸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제롬 파월이 될 거냐 아니면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사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뭐 결국엔 이제 둘 다 약간 도빗이라고 하는 거는 비둘기파, 약간 통화 완화적인 입장인데 둘 다 완화적인 입장이긴 한데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가 좀 더 진보된 그래서 이렇게 또 평가가 됐었죠. 비둘기파라고 네. 보통 시장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브레이너드가 되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나 또는 통화 완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속이 될 거야라고 뭐 예상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파월 연준장이 재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일단락이 됐다. 브레이너드가 부의장으로 지금 임명된 거예요. 부의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사에서 이제 부의장으로 임명이 됐고, 그러면 지금 부의장으로 있는 리처드 클라리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말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임기가 만료가 되는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과 그리고 밑에 보면 랜들 퀄스라고 하는 이 이사가 있거든요. 이분이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연준 이사에 대한 지명권은 누가 갖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갖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연준 이사 2명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인사들을 대체할 다른 인사를 이제 넣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는 인사를 넣지 않을까. 그거는 보는 이제 거죠. 바이든 정부가
마음껏 그 뭔가 맞습니다.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해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네. 쓸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그리고 미국 내에는 12개의 지역 연방 준비은행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두 군데, 보스턴과 달라스의 연은 총재가 지난 9월, 10월 넘어오면서 사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 내부의 뭐 거래 이슈라든지 투자 또는 네, 투자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개인 같은데. 상의 일신상의 뭐 사유로 인해서 사임을 하긴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FOMC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의 투표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보스턴 연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갖고 있었어요. 내년에 투표권을 갖고 있고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후년에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이 두 연은 총재 모두 약간 매파적인 인사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카플란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가끔 듣던 이름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매파적인 발언으로. 네. 그래서 두 분 다 매파적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방에 날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스턴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인선 절차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 성향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의 그 특정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역 연은 총재가 어떻게 인선이 되느냐 또 일단 연준이 또 하나의 직면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냥 현재까지만 보면 지금 네. 매파적인 위원이 한 8명, 네. 그다음에 비둘기파가 한 4명, 중립이 한 5명 네, 이렇게 그렇죠.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4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4명이 바뀌는데 그럼 당연히 대통령인 그 바이든은 그 비둘기파를 선택할 그렇죠.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그 연준의 성격이 비둘기파, 네. 그러니까 뭔가 경기 부양, 양적 완화 뭐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래서 원래는 내년에 약간 매파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예상보다 완화적인 그러니까 약간 비둘기파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좀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지금 경제 못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의 민심을 돌려야 되는데 그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 돈 풀어주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환경에 대해서 되게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인플레이션을 같이 놓고 보면 비대칭적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가 떨어질 때는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민심을 잡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민심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 인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이 공격적으로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다가도 바이든의 입장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강력한 금리 인상책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시장의 불안이죠.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시장의 예상은 원래 이제 연준에서는 최소 한 번 정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지금 시장의 예상은 좀 더 그 시가 앞당겨져서 2번 내지 3번. 3번까지도 보고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준비한 화면이 바로 이건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페드 워치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에서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지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내년 6월, 7월 시점에 최소 한 번 이상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 연준 위원들이 좀 선임이 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의 독립성이나 이런 분들이 좀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 대표적으로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인 초완화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성향이. 그런데 이게 지난 6월부터 완전히 성향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계속 시장에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지지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은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약간 매파적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위원들 같은 경우도 미국 경제가 계속 정상적인 경로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기에 대응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나스닥의 선물 지수라든지 또는 기술주가 좀 급락이 나왔던 그 시점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경제 회복과 고용을 위해서 연준의 책임을 다할 거고 또 하나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 시점에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을 했고 시중금리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10년물 나타났었거든요. 국채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일단 연준 고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그 밑에 5년물이나 2년물 같은 경우는 연준 고점을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정상적인 경로의 흐름들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파월의 말을 시장은 금리 인상하겠다. 이게 매파적인 걸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게 금리 인상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그러니까 시장이 어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발언 이후에. 자, 그럼 앞으로 조정을 더 받을 것이냐? 파월의 그 발언은 정말 매파적인 발언인 것이냐? 금리 인상을 시장 걱정대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런 의도가 있었는 거냐? 이거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뭐 일단 금리 인상을 위한 그런 포석들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저는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은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경제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증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이 그런 부분을 소화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단기라고 하는 게 그 기간을 이제 어느 정도나 볼 거냐라고 이제 보긴 할 텐데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다른 측면에서 좀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 그러니까 상장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과 좀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잘 보여주는 화면을 좀 자료를 준비한 게 일단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 주주 환원 정책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금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지금 3분기까지 기준이니까요. 4분기로까지 본다라고 하면 뭐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기업이 향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단기간에 어떤 일시적인 좀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저가 매수. 맞습니다.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 하락의 폭이나 하락의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연말 정도까지의 수준을 본다면 일단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매수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는 거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각오를 좀 해야 되는 거네. 각오요? 어떤 각오? 가격 조정이 있을 거라는 각오. 그런데 이미 저는 그 가격 조정이 앞에서 저희가 이제 8월 넘어오면서 9월, 10월 중순까지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됐다라고 해서 갑자기 뭐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 뭐 9월, 8월에 나왔던 그런 조정, 큰 폭의 조정보다는 그러니까 완만한
기간 모습으로 조정 정도? 네, 완만한 흐름으로 일단 올 연말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보여주신 그런 어떤 대형주 이런 것도 우량주 중심으로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소위 그 밈 주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네. 많은 급등이 있었던 우리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국내 주식 올랐지만 미국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밈스탁은 원래 조심해야 되는, 네, 원래 조심해야 되는 거였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네, 하루에도 뭐 몇백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뭐 로블록스 실적 발표 좋게 나오니까 45% 상승하는 거 보고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로블록스나 그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의 실적은 철저하게 좀 따져봐야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측면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주가 상승한 것들의 지금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과연 그만큼의 펀더멘털이 있느냐, 이게 좀 맞습니다.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건 파월 의장 시장은 그 별거 아니다. 이제까지와 뭐 비슷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크게 조정이 없을 것이다. 이건 좀 과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또 얘기하신 것처럼 좀 강력한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이 부딪히면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누가 어느 쪽의 세력이 이길지를 이제 좀 지켜보는 그 재미가 있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일단 뭐 금리 인상이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이게 그 저금리 기조,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 상황 여기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그 변화에 되게 당황해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금리 인상은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네, 지극히 당연한 거고 당연한 수순인데 거기에 너무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아닌데 그게 시장에 아주 크리티컬한 그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건 딴 거 아니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그러니까 많이 급락하거나 안 좋을까봐 이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건데 일단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김석환 연구원은 일단 금리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 전에 아니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일정 발표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우리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 전 FOMC 회의에서 네. 언급이 되는 순간부터 뭔가 안 좋아질 단기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는 그 시점부터 안 좋아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그러니까 전부터는 좀 미리 시장이 선제적인 반응을 좀 할 거고요. FOMC 회의 때부터. 선제적인 반응을 할 거고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은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이벤트가 좀 임박할 즈음에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이 일시적인 조정, 그러니까 지난 뭐 3분기 정도에 보였던 일시적인 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내년에 뭐 만약에 다른 이슈들과 좀 같이 어울려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좀 더 미치는 파급 효과는 더 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러한 어떤 이벤트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미국 주식을.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뭐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괜찮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이 8월 모니터 처음 촬영하면서 환율과 관련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축 통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뭐 지난 10여 년 전, 지난해 당연히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원달러 환율의 이런 부분들이 또 크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 베이스로 해서 투자하는 것도 저는 그런 혹시나 상황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환율 부분에서 분명히 또 다른 그 손실분만큼을 상쇄하는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뭐 주가가 좀 빠진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분명히 우린 더 맞습니다. 네. 좀 떨어질 거고 강달러가 유지가 될 거고 네. 한국 주식도 그만큼 더 많이 떨어지겠죠. 이러저러한
요소들 그렇지 않나요? 미국 주식이 당연하죠. 10% 빠지면 네. 우리는 한 15% 빠지잖아요. 15%요? 30% 빠집니다. 빠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저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만한 때다.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김석환 선임연구원과 함께 지금 현재 미국 그 시장 그리고 연준 의장인 파월의 연임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이슈들 어떻게 미국 주식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